국가와 사회가 예.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네. 국가가 헤게모니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국가가 굉장히 똑똑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똑똑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산업 정책이 중요해서 국가가 그립을 세게 잡고 뭐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 새마을 운동도 그렇고 국가가 힘을 많이 갖고 그동안에 끌어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조직들도 어떤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끌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뭐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야 국가 너희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희들 신기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랩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 그런 시대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관료 사회나 이런 것들은 너무 구닥다리인 것 같고 기업이 훨씬 더 신선하고 새로운 첨단 기술에 가장 앞서 있는 조직 같고 그랬는데 지금 단계는 개별적인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만들어냈으나 이걸 가지고 교통 정리를 해서 어떻게 사회 전체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놓는 건 국가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네. 국가가 헤게모니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국가가 굉장히 똑똑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똑똑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00년인가 I Love School 뭐 이런 닷컴 이거에 국가가 필요하진 않아요. I Love School 만드는 거. 그냥 기업가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동안에 그 경제학 교과서라든가 이런 담론을 보면은 이제 나도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마치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그건 I Love School 같은 그런 쬐깐한 작은 규모의 혁신은 그럴지 모르겠네. 지금 말한 대로 돌봄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의료 부분, 법조 부분, 교육 부분에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혁신을 어떻게 기업이 합니까? 그 김대중 정부 때의 정부 고속도로 이 사업을 사실은 정부가 자기 돈 넣어가지고 쫙 깔아준 거잖아요. 그럼요. 물론 이제 기업들도 거기 이제 부합을 해서 SKT라든가 KT가 이렇게 하긴 했지만 아마 분명히 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그 세제 혜택이 있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해서 자연스럽게 그 길로 쭉 가니까 그게 발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AI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뭐 이런 예를 좀 거슬릴 수 있는 예일지 모르겠는데 성형수술에 대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분위기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커플은 결혼할 뻔하다가 여성이 쌍꺼풀 수술한 그 별 대단한 수술도 아니고 쌍꺼풀 수술한 게 알려져가지고 결혼이 결혼이 이제 파탄난 그 성사되지 않은 파혼돼 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한 30년 정도 시간에 인식이 확 바뀌어가지고 뭐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뭐 적대시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뭐 그 상장이 돼 있지는 않지만 병원들이 성형외과의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거겠죠. 사실 뭐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앞땡땡동 이런 데는 뭐 거기 단지지 않습니까? 단지?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어느 순간 뭐 의료산업 우리가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닌데. 2005년에 유학 갔다가 한국 와서 그 신사역에서 딱 오는데 커다랗게 광고판에 성형 강국 코리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이지만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형 수술에 관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이다. 그래서 AI랑 이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그 나라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를 들자면 성형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나빠갖고 그 몇몇 사람들의 호응을 해가지고 법이 성형금지법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그때는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한 7, 80년대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그때는 꼭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게 성형수술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어떤 금기를 넘어선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그때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막아버렸으면 우리의 현재 상황들은 안 왔죠. 그 예를 들어 성형이 좋은지 나쁜지의 어떤 가치 판단은 배제하고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산업적으로 이렇게 발달해갖고 우리 무슨 온갖 피부 미용 기구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엄청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또 거기에다 덧붙여서 화장품이라는 부가 효과도 또 있었고 한국에 오면 이뻐진다. 그렇죠. 한국 사람 이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은 배제하면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되었거나 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거를 갖다가 그 아까 우리가 베블린 제가 수업합니다만은 베블린 이걸 뭐라면은 habit of thought이라고 불렀어요. 사유 습관, 생각의 습관.
Habit of Thought. Habit of Thought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형수술 나쁜 건 뭐 그게 왜 나빠?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냥 바뀌는 거고. 이게 경제와 제도의 변화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그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기빈의 언어도 경제학과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소스하임 베이블런의 기업 이론 수업이 29일부터 6월 29일부터 개강을 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 지금 그 문제 최근까지 좀 첨예했던 몇 년 전에 첨예했던 문제가 이를테면 대학생들이 과제물을 제출할 적에 챗GPT로 해가지고 낸 거를 갖다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내는 그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킬러 앱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요새는 다 많이 잡아낸대요. 근데 이제 그 교수들의 반격이 시작이 됐는데 채점을 AI로 한답니다. 채점 저도 해봐서 아는데 그 점수 매기는 것만 하면은 딱 좋겠는데 그 뭐 코멘트도 달아야 되고 뭐 이렇게 고쳐줘야 되고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거 AI로 지금 하는 교수들이 많다고 그래요. 교수들의 반격이죠. 그럼 이제 학생들만 때려잡고 교수는 그냥 놔둘 거냐 AI 시키는 거를.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2000년 들어설 때 정보 고속도로를 깔면서 정보 강국, ICT 강국이 됐으니 AI를 칩을 못 만들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데이터 센터도 없고 막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규례와 규정을 빨리 잡으면 칩은 못 만들지만 우리가 상당한 강국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 걸음 나가서 이를테면 법조계의 문제가 그런데 지금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그 사법부라든가 이 법조계 신뢰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걸 되살리는 유일한 길은 AI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 챗GPT라든가 이런 걸로 넣으면은 상당히 괜찮은 상담 문서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뭐 절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법조문하고 케이스만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증거가 어떻고 어떤 논리 과정을 통해서 어떤 판결이 나왔다라는 데이터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사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만약에 이 데이터를 갖다가 공개를 해가지고 누구나 그러니까는 사용할 수 있게 1심에 해당하는 그 판결을 받아볼 수 있는 1심 판사가 내주는 정도의 판결을 제공해주는 그런 AI를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만약에 저걸 한다. 이건 물론 SF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게 이런 일이 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저항과 토론과 반론과 뭐 이런 게 있겠어요. 좀 변호사들하고 뭐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그리고 이제 판사들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법무법인이 있을 거고. 법 들고 와서 싸울 겁니다. 그렇죠. 불법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게 왜 불법이냐라고 하는 거 당신들도 그 로펌 당신들도 지금 그 새끼 변호사들 다 잘라버리고 AI 쓰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지. 하면은 그 또 뭐라고 할 것이냐. 그렇죠. 복잡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도 뭐 1차 의료를 AI로 넘겨나던가 그러면 법무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하죠. 이거는 조문과의 싸움이니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1차를 풀어가지고 아예 사법부 오지 말고 예비사법부, 온라인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아. 너 싸워봐야 이길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사회적 전체 비용이 확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6개월 동안 싸울 일을 한 1분 만에 그냥 야 우리 그냥 그만하자 이렇게 바로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SF 같은 얘기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변하는 게 쉽겠어요? 기업이 저는 이제 기업 분석을 해보니까 기업이 잘 되는 기업의 핵심적인 그 흐름은 역사적인 흐름은 뭐냐면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기업이 잘 되더라고요. 돈 안 들고 똑같은 효용을 쓰게 만들어주는. 옛날에는 10만 원 쓰던 거를 10,000원에 그리고 갑자기 그걸 1,000원에 그걸 하는 기업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AI를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낮춰주면 그거는 사실상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또 철학적 판단이 들어가긴 해야 되겠지만 효율적 산업적 판단을 해보면 산업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국가가 무시하게 똑똑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정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을 AI가 한다 만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무슨 정답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토론을 거쳐가지고서 혁신적으로 빨리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떤 교통정리를 해주는 굉장히 효율적인 국가가 있다면은 지금 이 산업혁명 후반기의 국면은 이거를 빨리 하는 나라들은 잘 되고 이거를 못하면은 망해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저는 딱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된 게 국가적 단위에서 시간을 어떻게 아낄 것이냐.
이거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예.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예, 결국은 산업사의 ICT 산업이 오면서 가장 극명하게 바뀐 것들이 하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과거보다 엄청나게 단축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 거라면 예. AI는 사실 거기에 천병이고 말씀하신 대로 범용이고 종합기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AI 써가지고 옛날에 뭐 한 달 걸리던 거 그냥 막 1시간 만에 끝내버리고 막 이러면 우리 엑셀도 그거잖아요. 예. 예. 30명이 하던 거는 혼자서 그렇죠. 15분 만에 하는 이런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러면 이게 그거를 먼저 방향성을 딱 잡은 나라가 확 가겠네. 그 이제 1930년대에 있었던 똑같은 경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19세기까지는요. 거의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노조라고 하는 거는 불법 조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파업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거의 불법 행동이고 경찰이나 군대가 와서 짓밟고 그랬는데 이 중화학공업이 들어선 다음에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면은 그 중화학공업 이렇게 큰 공장들 있잖아요. 네. 이 규모가 그전하고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중화학공업의 공장주들이나 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은 파업입니다. 이러면 경상 비용이 그냥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지. 공장이 거기 한번 쓰면 예. 얼어붙으면 새로 예. 돌리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그게 험한 말로 똥줄이 타는 건데 네. 이게 일주일이 가냐 한 달이 되냐 세 달이 돼 파업이 1년을 가버리게 되면 이게 버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920년대 정도, 1910년대, 20년대 정도 되면 모든 산업 국가에서 파업의 양상이 바뀌고 노동조합의 양상이 바뀌어버려요. 네. 힘의 관계도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1930년대에 중화공업을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나라들은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가 됐던 미국식 뉴딜이 됐던 심지어 히틀러식 파시즘이 됐던 나치즘이 됐던 간에 노조를 다 합법화해요. 노조를 합법화하고 파업 문제를 갖다가 노사 간의 화합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를 제도화합니다. 아, 오히려 노조를 없애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노조를 예. 합법화해서 빨리 갔다. 그러니까 노조를 인정을 하고 이거를 갖다가 뭐 형태는 뭐 다 다릅니다만은 세 네. 가지 경우다. 이 노동조합과 파업의 위험성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네.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사화합이라든가 그 노사정 협상이라든가 이걸 제도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적에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게 다 빨갱이들이다. 이 스웨덴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루스벨트 너도 빨갱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험악했었는데 네.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보자면 노조가 있고 노사협상을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임금협상을 하는. 이런 식으로 바꾼 거는 국가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중화학공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20년대, 30년대의 세계 선진산업 국가들도 그 전에 있었던 상식과 통념 중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과감하게 상식과 통념을 바꿔서 이라든가 로봇 같은 미래에 어떻게 적응하게 만들 거냐. 네. 이거를 결정하는 시각한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뭐 이제 고용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세금도 걷어야 되고 예, 예. 우리 국가를 돌려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또 지원도 해줘야 되고 산업 뭐 정책도 세워야 되고 야 진짜 국가라는 게 이 뭔가 밸런스 게임 수많은 밸런스 게임 그렇죠. 속에 이렇게 예. 놓여져 있는 예. 존재가 정부 국가 아니냐. 이 사회적인 통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제가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재미난 짤이라고 하죠. 밈 같은 걸 네네. 하나 봤는데 이게 확 거부감이 생기는 거였는데 뭐였냐면은 어떤 노인이 남자 노인이었어요. 여성형으로 생겨난 로봇의 시중을 받는 거예요. 돌봄 로봇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돌봄을 한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통념인지 모르겠는데 40, 50대 된 중년 여성들이나 중년 남성들이 어르신을 돌보다 이런 그림이 있는데 네. 한 20살 정도 돼 보이는 굉장히 젊은 미모의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AI 그 로봇이. 네. 그리고 이제 뭐 음식 떠먹여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키스도 해주고 포옹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듭니다. 그치.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로봇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 한 1분 정도 되는 그 밈이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아주 그 걸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하다가 끝 장면은 뭐냐면은 그 미녀 로봇을 갖다가 4개를 4명인지 4개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걸 구입해서 이루고 있는 걸로 끝이 났어요. 근데 이거 보고서 거부감이 안 될 사람은 제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저희 채널에서 아주 네. 재미난 대담을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 로봇 관련된 소설 쓴 철학자 구현상과의 대담이었는데요. 이 철학자 구현상
선생님께서는 얼굴 없는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해줘야 되는 영역인데 그렇죠. 예. 그분은 그걸 이제 소설로 일반인들한테 접근한 게 소설로 썼는데 로봇이라는 게 얼굴을 가지면 얼굴이라는 건 사람의 얼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얼은 일종의 뭐 영혼과 사람의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로봇한테 얼굴을 주는 순간 인거하나 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예. 로봇을 도구적으로 쓰려면 아예 얼굴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사람 얼굴을 하는 순간 예. 이상해진다. 착각을 하게 되죠. 예, 이런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의미 있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뭔가를 가려면 이거는 뭐 기술자만 될 일이 아니고 예. 우리 홍 선생님 같은 학자와 또 철학자와 사회학자와 예. 뭐 뇌과학자와 이 온갖 분들이 다 연합을 그렇죠. 해가지고 토론해서 이 방향이 잠정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또 확정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AI 규제를 사생활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적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네. 어떤 사람도 이걸 굉장히 적대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 왜 기술의 발목을 잡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없으면은 사회적인 마찰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온갖 저항이 생겨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네. 기술 도입이 늦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룰을 새로운 규범, 새로운 윤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오히려 기술 혁신을 더 빠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국가와 사회가 다 같이 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기술이 예. 사실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지. 예. 사람들이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저항하고. 예. 근데 요즘 같이 눌러가지고 옛날처럼 새마을 운동처럼 이거 가는 길이 하고 확 눌러가지고 그냥 쭉 밀어붙이고 예. 이렇게 되면 좋은데 예. 끝없이 여기서 다른 얘기 저기서 다른 얘기하면 가다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해서 그렇죠. 실질적인 속도는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는 뭐 국가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속도의 이 기술 혁신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 마인드 전환을 하고 아주 실용적인 그런 토론들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또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참 또 이분들은 또 브레이크를 또 밟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무조건 앞을 향해서만 나가면 안 된다. 또 그분들의 어. 그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그렇죠. 되고 인간이 이러니까요. 인간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인간이 인간성이 황폐되는 길로 가면 안 된다. 또 그분들은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경제에 대한 식견을 좀 넓혀가지고 경제라는 게 단순히 기업과 어떤 주식시장 이것만이 그 돈 흘러가는 것만이 그 경제가 아니고 네. 사회적인 통념이 어떠냐,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다 수익성이랑 관련이 있고 그걸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되거든요. 네. 기업 가치도 다 나타나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식견을 아주 넓게 가지고서 경제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될 거예요. 이제 곧 수업을 시작하게 될 솔타임 베블런의 기업 이론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기업이나 기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꾸 공장 기계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다. 공장 기계하고 기업은 아무 상관이 없다. 네. 본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고 사회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단순히 투자라는 게 이제는 제가 보니까 숫자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보다 근원적 투자, 요즘 유행하는 퀄리티 투자까지 가려면 뭐 기업의 뭐 영혼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겠지만 그런 기업의 영혼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까지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베블린보다 그 피터 드러커가 이제 그 한마디로 그걸 잘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기업의 본질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다. 네. 그게 이윤의 본질이다. 그러니까는 사회에 어떻게 봉사하고 기여할 것이냐. 네. 그게 기업의 임무고 정체성이고 이거다. 이게 이제 드러커의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드러커는 유명한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주장은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피터 드러커 얘기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 거의 뭐 사회적 기업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기업은 오래 갈 수가 없다. 그거 금방 망한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어떤 수익성만 그러니까 우리 그 지난 한 3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 시절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그 수익의 흐름하고 리스크 이것만 가지고 모두 다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였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그렇게 간단한 시대는 아닐 겁니다. 사회 전체가 어떻게 바뀌고 사회 통념은 어떻게 바뀌고 국가제도는 어떻게 바뀌고 등등 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시야를 굉장히 넓게 열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아, 오늘도 지식의 성찬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홍기빈 선생님 만나면 신나가지고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막 펑펑 터져가지고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한데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즌2가 가면 제가 말이 좀 더
줄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흥미롭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저는 이런 한국의 이런 종합적 사고가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항상 이 단편적 사고로 생각하는 것을 지향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홍기민 선생님과 함께 이 독일 아카데미를 하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는 게 이런 토탈리한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생각의 힘을 길러주시는 분이 우리 홍기민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이버 카페에 홍기민의 언어더 경제학과 소스타임 베이블런의 기업 이론 수업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수업에 들어오시면 저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귀한 말씀해 주신 홍기민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